귀를 찢는 그 굉음이 삽시간에 아득해져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문득 알아차렸다. 단단하고 고요한 눈덩어리, 그녀의 새로운 몸에서 한 군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왼쪽 가슴, 심장이 있던 자리였다. 예전처럼 심장이 뛰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단지 그곳이 아직 미미하게 따뜻했다. 그 언저리의 눈이 녹아 약간의 물이 왼쪽 가슴 아래께에 고여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조금씩 더 녹고 있는 건지 반대로 심장의 중심마저 얼어붙는 중인지 확실치 않았다. 어느 쪽이든 좋은 조짐은 아니었다. 이게 혹시 마지막인가? 그녀는 문득 의문했고 살아오는 동안 두어 차례 같은 의문을 가졌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그때마다 짐작이 비껴가곤 했는데 기어이 오늘인가? 한강소설 작별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소멸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만약 내게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말들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거나 오래도록 상대의 가슴을 끌어안는 것일 뿐. 삶이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라도 마지막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음에도 다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끝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박소란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저는 명지대 근처에서 왔습니다. 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오셨군요. 네. 박소란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2009년 문학수첩으로 등단하셨고 첫 번째 시집이죠. 심장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시집 한 사람의 닫힌 문을 출간하셨습니다. 시집 나오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똑같은데요. 그냥 일하고 시 쓰고 가끔 놀고 네, 너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네. 그 노실 때 뭘 하면서 주로 노세요? 주로는 혼자 놀고요. 네, 동네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할 때도 있고. 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신다든지. 뭐. 아니요, 저는 풀도 기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닫힌 문. 이 시집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집에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묶으셨는지요? 이게 처음부터 약간 거창한 얘기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데 네. 그냥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래 생각해왔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부재 안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나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밀도 있게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 안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네. 처지. 나 감정. 네. 그 첫 번째 시집과 비교해서 어떤 본인의 창작 방식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첫 시집 이후에 한 4년간 써온 시들을 추려서 그냥 엮어냈는데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첫 시집보다 조금 덤덤해졌다. 첫 시집이 너무 아무래도 조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두 번째 시집은 조금 덤덤하게 읽힌다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걸로 봐서 뭐 조금 절제가 되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절제와 여백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 박소란 시인의 이 시들을 보면요. 어떤 드러나지 않은 속울음,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고 타인의 슬픔을 잘 정돈하면서 관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표사를 쓴 이영광 시인의 그 글귀를 보면 그 닫힌 문 안에 불현듯 온기가 돈다 라든지 사랑이 불을 끄려면 불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라는 애틋한 역설을 보았다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너무 그냥 아름다운 문장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가끔 이제 제 시를 읽으시고 뭐 온기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정하다라든지 그런 감상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청승맞고 너무 그냥 엄살쟁이에다가 그냥 울보에다가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걸 그렇게 읽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되게 신기한 능력이다. 그런 읽기의 능력이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즐겁게 웃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은 마음 한쪽에 있는 내면의 자아라고 할까요? 그 내면의 자아는 사실 계속 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되게 생각보다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씻을 때는 조금 엄살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펑펑 울게 되고 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좀 쏟아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시가 너무 그렇게 비칠까 봐 좀 우려스러웠던 지점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뭐 속울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관조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게 저는 되게 다행이다 싶어요. 그게 네. 뭐 얼마나 진심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되게 시를 쓰시면서 자주 좀 손수건을 적신다고 할까요? 눈시울을 적시곤 하십니까?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예, 저는 사실 제가 감정적이 될까 봐 제 시가 안 그래도 조금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뭐 밤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에 잘 시를 쓰지 않으려고도 하거든요. 네. 오히려 낮에 좀 해가 쨍쨍할 때 남들 일하는 시간에 오히려 좀 시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예, 전혀 손수건을 적실 일은 없습니다. 독감이라는 시를 제가 이제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시를 잠깐 보면은 죽은 엄마를 생각했어요. 또다시 저는 울었어요. 죄송해요. 고작 감기일 뿐인데. 어디야?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 거기 먼 집. 닫지 못한 문이 있고 여태 늦된 겨울을 건너다 보고 있을 엄마. 감기 조심해. 이런 시들을 보면은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이제 돋보이는데요.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와는 사뭇 다를 듯합니다. 박소란 시인에게 엄마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 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꾼 꿈을 모티브로 해서 쓰게 된 시인데 사실 마지막까지 싫지 않으려고 했다가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감정적이어가지고 싫지 않아야겠다, 싫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 시집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큰 줄기 안에서 보면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 시가 들어가 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시예요. 마지막까지 넣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넣어야 하지 않나라는 약간의 의무감 이런 마음으로 넣게 된 시여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를 잃게 된 자는 다 고아와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을 지니면서 살게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어머니가 이제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저한테는 달라진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뭐 상관없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히셔가지고 제가 이게 눈물이 맺힌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한 얘기, 어두운 얘기를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어떤 게 있다기보다도 아마도 제가 그 시를 쓰는 어떤 이유도 그 개인적인 제 사건,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정말 한 사람의 닫힌 문 앞에 서서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또 문 저편을 헤아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시를 쓰게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제가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게 한 계기이기도 하고 그 사건이 그리고 이후에 어떤 생활,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머니가 꿈속에 오신 뒤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좀 이후의 생활에서 예.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과로를 한다거나 정말 힘들 때는 그 어머니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서요. 그 미역이라든지 상추, 파, 양말 어떤 이런 일상적 소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 시집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런 소재들을 선택하고 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런 소재들, 그러니까 제 생활 주변에 널려 있는 정말 작은 소재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제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아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라는 어떤 예술적 장르 안에서 이렇게 불쑥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을 읽는 것 또한 저는 되게 반갑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생생한 어떤 생활의 것들이 좀 제 시가 언어에 함몰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좀 불필요한 정념에 휩싸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역할도 좀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요즘에 그 해시태그라고 해서 네네네. 이렇게 뭐 샤표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번 시집에서 키워드 해시태그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죽음, 네, 그 다음에 뭐 슬픔, 울음, 사랑, 사람, 그리고 다시 삶. 이게 너무 다 거창한 단어들인데 그냥 네. 한 가지로 굳이 조금 거칠지만 얘기를 하자면 애도, 네, 또. 네, 애도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시집을 읽으면서 한번 그 키워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애도를 생각 못 했네요. 어떤 키워드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비슷해요. 예. 네. 슬픔, 울음. 그다음에 벽과 문이 있었어요. 네네. 네. 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네. 하니까. 시를 창작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태도, 뭐 창작관이라든지 어떤 세계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창한 세계관, 뭐 가치관, 창작관 이런 게 저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사는 얘기를 쓰고 싶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어떤 즐거움 또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슬픔, 불현듯 뭐 버스를 기다리면서 맞게 되는 어떤 되게 깊은 고독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랑 그냥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어떤 사소하지만 정말 기쁜 어떤 그런 행복?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쓰려고 하고 그게 뭐 보도자료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것이다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다 네. 제가 살아가는 얘기여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읽으시는 분들에게 그냥 생생하게 다가가면 좋겠다 하는 정도지 뭐 거창한 어떤 쓰는 자로서의 세계관 같은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해설을 쓴 장희지 시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관된 지적을 했는데 이번 시집이 전작에 비해서 세계관이 다소 소소해졌다, 일성화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발견이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측면, 어떤 시에 등장하는 점유하는 공간 측면에서 조금 소소해지고 일성화됐다라는 측면인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 같고요. 그 첫 번째 시집에서는 서울의 여러 가지 지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저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화자인 나가 아닌 다른 타인이나 타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굉장히 좀 두 번째 시집보다는 조금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집에서는 제가 애초에 하고자 했던 얘기가 있고 이제 오히려 단순하게 보면 나라는 어떤 존재, 나라는 존재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희지 선배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말씀이 맞아떨어진 지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공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원룸. 네. 예. 여기 원룸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쓰실 때는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읽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느껴졌어요. 아, 근데 원룸이 뭐 새삼스러운 공간도 아니어가지고. 네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시를 쓸 때 저는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원룸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왠지 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예, 원룸에서 그 윗방에 새로운 남자가 이제 이사를 오고 이제 시적 화자가 그 윗방 남자와 사랑을 하는 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참 네. 우습고 더러운 사랑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네네네. 그 대체로 원룸뿐만이 아니라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런 뭐 방음, 방향 이런 게 잘 안 되던데 그래서 원룸 제가 살았던 원룸에 특히나 그런 것들이 심했고 네. 그래서 그런 생활 소음들이 들릴 때는 과연 이런 공간, 이런 생활을 하는 나와 같은 이들도 어쨌든 사랑을 하고 그렇죠. 뭔가 이후의 미래를 꿈꾸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장희지 시인의 해설 한 토막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요. 도시의 후미진 변두리의 감각이나 가난하고 추레한 일상을 그리기로는 그녀만한 시인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장희지 시인이 이렇게 가난하고 추레한 감각을 그리는데 한 전문가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그거는 어떤 찬사를 보태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쓴 시들의 배경이나 어떤 그 화자들의 처지나 이런 것들이 가난하고 추레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진 않았고 네. 지금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뭔가 가난하고 추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난하고 추레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더 부유하게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시 어에 보면은 이제 가볍다를 가엾다라고 읽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추레하다는 것은 사실은 추레한 게 아니라 처연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것도 역시 너무 좋게. 시 창작을 하실 때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든지 영화 혹은 뭐 영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그 특별히 사실 뭐 영감을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특별한 행위는 없고 또 뭐 영화나 뭐 그림이나 뭐 다른 뭐 사진이나 이런 음악 다른 음악도 그렇고 다른 예술 장르를 뭐 깊이 심도 있게 뭐 알지도 못해서 그냥 두루두루 뭐 그때그때 기회가 되면 보기는 하는데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하지는 않고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들은 인디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 새로운 뭐 보컬들을 듣는 매력이 쏠쏠하더라고요. 그런 네. 재미가 쏠쏠해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좀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특별히 어떤 다른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즐겨서 네. 혼자 그냥 좀 더 열심히 혼자 있어야겠다. 사람들을 좀 더 안 만나야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시집 제목이 한 사람의 닫힌 문인데요. 다른 후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많았는데, 대체로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어가지고, 네네. 한 사람의 닫힌 문도 편집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끝까지 좀 반대를 했던 제목인데, 다른 제목들도 사실 지금 선명히 기억나진 않는데, 다들 좀 부정적인 제목이었고, 이제 출판사에서는 대체로 좀 따뜻하고, 좀 다정한 느낌의 어떤 문장을 꼽아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권해주셨었고, 마지막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시 모르는 사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 내 이름은 소란입니다. 라는 걸 제목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웃고 말았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예. 이 시집에서 가장 쓰기 힘들었던 시와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시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꼽기가 힘들고 한 시를 꼽으면 다른 시들이 서운해할까 봐 네, 꼽기가 힘들고, 그래서 좀 쓰기 힘들었던 시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인쇄 직전까지 제가 막 퇴고를 해가지고 편집자를 힘들게 했던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뱀의 대라는 시인데 네. 그 시를 왜 이렇게 그 시에 집착을 했나 되짚어 봤더니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좀 녹여내고자 했기도 했고, 또 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시 쓰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결과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는 너무 많아서 아니요. 꼽지 않는 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첫 시를 얘기해야겠다 생각해요. 네, 벽제하원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뱀에 대해 굉장히 긴 시고 맨 마지막까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마 이 수록된 시 중에서 가장 긴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예, 긴 편에 속하는. 네. 네. 이 박소란 시인의 시들은 한 이미지로 시작해서 그 이미지가 불러오는 다른 이미지들을 관통하는 느낌. 그 내부적인 시선과 외부적인 시선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슬픔의 정서가 슬픔 그대로 놓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바깥면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좋게 읽어주셨는데 그 역시도 뭐 제가 어루만진다 이런 거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진짜 엄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쓰는데 읽어주시는 분들이 묘하게도 좀 따뜻하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읽는 독자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은 시인은 무의식적으로 안배를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코드가 어쨌든 맞는 독자들이 잘 찾아주시는 것일 테고, 네네 그렇겠죠. 글쎄요, 이런 질문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슬럼프라고 할까요? 아직은 슬럼프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두 권을 냈고 뭐 슬럼프라고 하면 조금 민망한데 대체로는 시가 잘 안 써지는 건 맞아요. 저는 그 막 잘 써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적은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꾸준히 좀 하루에도 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좀 꾸준히 시 쓰는데 뭔가를 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퇴근 후에 네. 규칙적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시작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되지는 않고요, 사실. 그리고 뭐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몰래 직장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어떻게 이겨내시는지요? 이 질문 좀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고요. 예. 근데 이겨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늘 그냥 앉아 있어요. 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걷고 앉아 있고 걷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조금 나아지는 순간도 오고 또 조금 더 괴로운 순간도 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내신 분한테 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금은 딱히 계획은 없는데 그냥 어쨌든 꾸준히 쓰고 발표를 해서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3, 4년 안에 또 세 번째 시집을 엮을 수 있다면 네, 좋겠습니다. 그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시집을 묶으셨는데 스스로 가지는 불만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열망, 난 이런 걸 좀 더 써보고 싶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사실 최근에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가 가진 어떤 단조로움 느낌, 단조로움 뭐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밀도 있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단조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박소란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시집 한 사람의 닫힌 문에 실린 감상이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한 사람이 나를 향해 돌진하였네. 내 너머의 빛을 향해 나는 조용히 나동그라지고 한 사람이 내 쪽으로 비질을 하였네. 아무렇게나 구겨진 과자 봉지처럼 내 모두가 쓸려갈 것 같았네. 그러나 어디로도 나는 가지 못했네. 골목에는 금세 굳고 짙은 어스름이 내려앉아 리코더를 부는 한 사람이 있었네. 가파른 계단에 앉아 그 소리를 오래 들었네. 뜻없는 선율이 푸스스 귓가에 공연한 파문을 일으킬 때 슬픔이 왔네. 실수라는 듯 얼굴을 붉히며 가만히 곁을 파고들었네. 새하얀 무릎에 고개를 묻고 잠시 울기도 하였네. 슬픔은 되돌아가지 않았네. 얼마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는 그 시무룩한 얼굴을 데리고서 한 사람의 닫힌 문을 쾅쾅 두드렸네. 네. 얼마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는 그 시무룩한 얼굴을 데리고서 한 사람의 닫힌 문을 쾅쾅 두드렸네. 이 한 사람과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인가요? 뭐 아주 다르진 않겠죠. 네. 이 시를 이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제목이 된 한 사람의 닫힌 문이라는 그 문구가 포함된 시이기도 하고 너무나 이 문이 닫혀있는 채로 느껴지지 않도록 네, 쾅쾅 두드렸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이 시를 골랐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독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해요. 네,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를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박소란 시인님은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길거리에서 네네.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소리 같은 모터가 회전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겠는데요. 네. 제가 밤에 이제 골목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운 좋게 대학 앞에 살고 있어가지고, 뭐, 밤 11시, 12시에 걸어 다녀도 이렇게 고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아마 들으신 소리는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고, 뭐, 자동차 소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취해서
걸어다니는 학생들 음. 소리도 있고 뭐 노래방 소리도 들리고 또 호프집이나 뭐 술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재밌어요. 네. 대학가. 네 명지대. 명지대 주변에서 나는 네. 소리군요. 네. 뭐 이 소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좀 담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주로는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뭐지라고 떠올렸을 때 생활소음이더라고요. 뭐 커피숍에서 나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혹은 이제 걸어다닐 때 산책할 때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커피숍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러 갈 시간이 없었고 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뭔가를 녹음해 볼까라고 했더니 소리가 거의 안 잡히더라고요. 뭐 들리기는 하는데 새 소리도 들리고 뭐 자동차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녹음기가 잡아내질 못한 관계로. 저도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제일 그리웠던 소리가 뭐냐면 술집이나 호프집에서 이렇게 왁자지껄하는 네네. 한국 사람들의 그 이야기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엄청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소리가 정말 다정한 소리 같아요. 네, 생활 소음들이. 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질문 못 드린 게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3가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생활, 그 다음에 생각이랑 감정이요. 네. 생활과 생각, 감정. 네. 약간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은 그냥 말 그대로 뭐 생계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그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판단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임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런 생각이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생각만으로는 좀 불행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느낌, 감정, 자신의 어떤 감정도 좀 돌아보면서 살면 그 3가지가 있다면 괜찮지 않나. 잘 맞물린다면. 네. 사실 이 생활과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응축된 게 바로 이 시집이죠. 와. 예, 한 사람의 닫힌 문. 기승전 시집으로. 문장의 소리에 지금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오늘 소감과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뭔가 녹음되는 자리, 뭔가 남는 얘기들을 하는 자리는 항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버벅거리게 되는데 어쨌든 잘 진심이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집을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소란 시인님의 한 사람의 닫힌 문,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승용, 김혜경, 신승재님을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한 주 동안 여전히 숙취와 싸워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승용님, 지난주에 뭐 중요한 일이 있으셨나요? 딱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냥 기쁘거나 슬프거나 혹은 아무 일 없거나 그냥 마치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적당해서 또 마시고 즐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계속 숙취 말씀을 지난주부터 하셨는데 얼굴은 정말 팽팽하고 싱싱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살색이 좋습니다. 얼굴이 원래 좀 약간 낯빛이 어두워요. 여기 조명이 좋네요. 화장실 조명 같은 느낌이라 조명 이모를 조금. 네. 김혜경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이승용 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바이오 리듬을 공유하며 저는 뭐 좀 더 젊어서 좀 덜 숙주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네. 신승재님은 지난 한 주 동안 턱걸이를 어떻게
자주 하셨는지요? 매일매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었다면 네. 저희 절친이자 저희의 우상 같은 존재인 오은 시인님께서 네. 큰 상을 수상하셔서 그 시상식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또 흥청망청 취하고 놀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읽어줄 책을 지금 전부 가져오셨습니다. 네. 먼저 이승용님부터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또 시 읽으며 술 마시는 팟캐스트 방송이다 보니 네. 또 시인님과 관련된 책이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박준 시인님이 쓰신 산문집인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을 가져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승용님의 목소리로 네. 낭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20 무렵부터 나는 늘 술을 가까이 했다. 술이 아니면 건널 수 없던 시절이 있었거나 술을 통해서만이 타인과 진실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술이 그 자체로 좋았다. 봄을 반기며 마셨고 여름 더위를 식히자고 마셨고 가을이면 서늘하다고 마셨고 겨울이면 적막하다고 마셨다.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더 좋았다. 그러다 보니 술친구도 여럿이다. 함께 문학을 하는 친구들과 마시는 술은 일종의 안부를 묻는 일이다. 주로 밥을 먹자고 낮에 만나서 정작 밥은 미뤄두고 꼭 낮술을 마시게 된다. 최영미 시인의 시집 30 잔치는 끝났다를 읽다 보면 낮술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나와 친구들은 낮술을 마실 때 자주 이것을 되낸다. 그러고는 늦은 밤이 되거나 날을 넘긴 새벽, 취할 대로 취해 헤어진다. 낮에 만난 보람도 없이. 네. 네. 아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술이 땡기네요. 네,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낮술이라는 이 꼭지 안에 있는 글의 일부를 제가 발췌독을 한 거고요. 이 낮술에 대한 시인만의 생각이나 본인만의 생각들이 쭉 담겨져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술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저는 되게 저랑 비슷하다. 제가 그리고 동시에 이런 태도를 좀 지향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대할 때 사람들은 막 술을 되게 목적성 있게 되게 대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근데 술은 그냥 술이어서 좋은 것이고 술은 술 자체로 좋은 것이다. 네. 그리고 꼭 술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대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장의 소리 문학 팟캐스트 2부 시시콜콜 시시알콜의 스태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학 팟캐스트인데 너무 술 얘기를 너무 술 타령을. 그래서 약간 저희 혜리님께서 괜찮습니다. 네, 당황하셨죠? 네. 네, 김혜경님은 김혜경님께서 가져오신 책. 이게 바로 넘어가는군요. 다음 책은 더 심한데. 네, 김혜경님이 가져오신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아무튼 술이라는. 네, 오늘 분위기는 아무튼 술인 걸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무튼 시리즈에서 나온 최신 에세이집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시리즈. 네. 네. 제가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아무튼 술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해서 안 읽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 그리고 플러스 어쩐지 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네, 김홍빈 작가님. 네.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쓰신 김원빌 작가님이 쓰신 책이어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라 이 책을 바로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네, 김혜경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대상을 말도 안 되게 좋아하면 그 마음이 감당이 잘 안 돼서 살짝 딴청을 피우는 그리 좋다고는 하지 못할 습관이 있다. 말도 안 되게 좋아하다 보면 지나치게 진지해지고 끈적해지는 마음이 겸연쩍어 애써 별것 아닌 척한다. 정성을 다해 그리던 그림을 누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괜히 아무 색깔 크레파스나 들어 그림 위에 회오리 모양의 낙서를 마구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던
6살적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 말도 안 되게 좋아하는 걸 말이 되게 해보려고 이런저런 갖다 붙일 이유들을 뒤적이기도 한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것 같다. 술은 나를 좀 더 단순하고 정직하게 만든다. 딴청 피우지 않게, 별것 아닌 척하지 않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채로 받아들이고 들이밀 수 있게. 네. 술은 나를 단순 정직하게 만든다. 딴청 피우지 않게 만든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또 낯선 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뭔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소개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이어지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버리고 더 못 이어서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읽어드린 문장에서도 약간 그런 점이 느껴져서 공감이 돼서 우선 읽고 싶었고, 근데 이런 저지만 그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재생 버튼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때로는 술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술이기도 하고 또 그게 저희가 하는 팟캐스트처럼 시이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읽어보았습니다. 네, 진짜 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마음껏 누리시는 분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신승재님의 책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의 느낌의 공동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좋아하는 시인, 좋아하는 소설가, 좋아하는 에세이스트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건 되게 쉬운데 좋아하는 평론가를 찾는 건 되게 어렵고 생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영철님의 그 몰라게티카라는 책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뭐지? 완전 그냥 취향 저격을 당해서 이 사람의 거의 심정적인 노예처럼 이분의 글을 맨날 읽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산문집인 느낌의 공동체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신승재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라는 층위에서 나와 너는 대체로 타자다. 나는 그저 나라는 느낌. 너는 그냥 너라는 느낌.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느낌의 세계 안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일 것이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표명될 수 없는 느낌들의 기적적인 교류. 그러니까 어떤 느낌 안에서 두 존재가 만나는 짧은 순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를 사로잡고 있는 느낌을 알 수 있고 그 느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느낌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만난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만이 느낌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사랑은 능력이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이 문장의 소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을 영업하기 위해서. 네. 지난주와 이번 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을 만나시면서 이 사람들 나와 좀 느낌이 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시시콜콜 시시알콜이라는 느낌의 공동체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건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팟캐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이승용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시작이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려면 뭘 찾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해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밴드 이름을 짓지 못해서거든요. 밴드 이름을 짓다가 많이 해체를 해요. 네.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팟캐스트가 있으면 이름부터 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실질적인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심지어 핸드폰으로 녹음해서도 올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장 첫 번째 준비 작업은 이름 짓기. 네. 좋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 동감하는 게 제가 예전에 주말 농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밭고랑만 쫙 있어요. 근데 농사 씨도 안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밭 주인이
제 이름을 써서 팻말을 거기다 딱 꽂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폐하니까 그다음부터 농사를 짓게 돼요. 그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제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게 약간 사랑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자기연대기를 듣다 보니까 낮에는 다른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외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광고회사에서 지금 카피라이터로 6년째 일하고 있고요. 네. 네, 저는 광고회사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고회사인가요? 네. 네. CC입니다. 입사 동기. 입사 동기군요. 그다음에 신승재님은요? 저는 광고랑은 조금 다른 영역인 홍보회사에서 홍보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가 네. 한때 굉장히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그 직업 자체가 네. 카피라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처럼 매일 이렇게 술을 드시면 안 되시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지만, 네. 광고라는 영역에 발을 들이고 싶으시다면 광고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겠지만 광고가 아닌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섭렵. 네네네. 네, 그러니까 광고를 위해서 광고만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시를 쓰기 위해서 오직 시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제된 언어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 쪽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그 이승용, 김혜경 씨는 같이 책을 출간하신 적도 있잖아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던 그 시시콜콜 시시알콜 팟캐스트의 책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제로는 취한 말들은 시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저희가 매칭했던 시와 술들의 조합, 그리고 저희가 취했던 경험들을 에세이 형태로 좀 풀어낸 책입니다. 취한 말들은 시가 된다. 아유.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이 책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하면서 좋았던 일 그리고 나빴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승재님 어떻습니까? 좋았던 일은 정말 텍스트로만 만나던 시인님들을 직접 뵙고 직접 친구가 된 경험이 가장 좋았고요. 가장 나빴던 거를 말씀드리면 전 좀 선성적으로 극도로 이제 그 다툼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인데 네네. 이 매일매일 싸우는 커플 옆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 하나하나가 아주 떠오르네요. 추위에 저희가 한 영하 10도쯤 될 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저희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실에 한창 싸우고 있는데 그때 신승재 씨가 이제 오신 거죠. 네네.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일단 저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전쟁 중이었군요.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제가 너희 싸웠니? 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득달같이 이승용 씨가 형 좀 잠깐 나가 있어봐. 엄동설하네. 엄동설하네.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오도를 떨다가 복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칼로 물을 베고 있으면 가운데서 물을 흠뻑 맞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안 싸울 줄 알았더니 가끔 간혹 다투시기도 하시군요. 네, 간혹 안 싸웁니다. 네, 간혹 안 싸웁니다. 어떤 팟캐스트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김혜경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술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언제나 내가 원할 때 랜선으로 건배할 수 있는 팟캐스트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승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고 아직까지 저희들의 매력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꼭 느낌의 공동체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문장의 소리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근데 문장의 소리에서 제가 술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죄송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얘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이죠. 김혜경님. 네, 이번 문장의 소리는 저희들로 인해서 매우 찰랑거렸던 것 같고요. 네, 함께 찰랑거리고 싶으신 분들은 시시콜콜 시시알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시콜콜 시시알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즈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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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내가 날 확률을 출간하신 박세미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4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박세미라고 합니다. 첫 시집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첫이라는 그런 설렘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책이 처음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던 감정이 컸고, 근데 또 막상 책이라는 거를 실제로 받아보다 보니까 그 첫 시집이 가지는 울퉁불퉁함이 되게 느껴져서 또 아쉬운 것도 좀 느껴지고 그랬어요. 아쉬운 거는 어떤 점들이 아쉽던가요? 제 시 한 편 한 편의 어떤 완성도 계속 어쨌든 시는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를 한 편 완성하는데 네. 얼마나 걸려요? 박세미 시인은? 시마다 좀 다른데 저는 한 달 정도는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를 많이 고치는 편이에요? 네, 계속 고치는 편이에요. 제목이 특히 눈길이 갔습니다. 어떻게 네. 지어진 건가요, 제목이? 내가 나일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제 몇 %입니까라는 제 시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 제목을 뽑아준 거는 김민정 시인이 좀 뽑아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도 있었어요? 네, 제가 뽑은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뽑은 제목은 사실 제 스스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정 시인이 뽑아준 그 구절을 듣고, 이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제가 시집을 봤을 때 어떤 공간감이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네. 보이지 않는 면과 보이는 면들이 어떤 기묘한 면들을 잘 포착해서 쓴 시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시집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현우 시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공간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첫 시집에 나오는 공간은, 제 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자면, 일단 제 자신이 있고, 방이 있고, 그런 작은 방이라는 세계 안에서 제가 갖는 감정, 기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세미 시인의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방이요? 일단 책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옷장이 있고, 제가 그 책장 때문에 침대가 없어요. 바닥에 요를 깔고 자죠. 네. 바닥에 요리 깔고 자면 네. 허리가 안 결리나요? 네. 이제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방바닥에서 건축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건축 공부를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시를 쓰는데 영향이 많이 있었나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건축을 전공했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건축 이론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쨌든 건축 언어에 조금 익숙해져 있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시를 쓸 때도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쓰는 것은 아니고 공부하면서
또 책 읽으면서 이걸로 시를 좀 쓰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건축과 관련된 용어들이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안 쓸 때는 네.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시를 안 쓸 때는 대부분 생존을 위한 직업,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시집에서 가장 쓰기 힘들었던 작품과 또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이게 제가 시집을 묶으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쓴 시가 제3의 방이라는 유일하게 제 시집에서 긴 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집을 묶으면서 한 편 정도는 정말 내가 긴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시고 그래서 약간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고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애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쓰기 힘들었던 거는? 쓰기 힘들었던 것도 그 같은 시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게 오래 한 4개월 정도 잡고 썼던 시예요. 박세민 씨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10년 좀 안 되게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고요. 지금은 키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는 딱히 키우진 않는군요. 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가지, 일단은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 제 방이 너무 소중하고, 공간. 그리고, 네, 가족,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가족이 소중하고, 친구들, 네, 이렇게일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실 네. 박세민 씨인가 저는 초면이 아니죠. 그쵸. 그때 예전에 이제 박세민 씨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네. 그 가족끼리 낚시 여행을 간다고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바다 낚시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름이 되면 가족들하고 섬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것이 저의 연례 행사와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섬으로 낚시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갔어요? 정말 한 4, 5년에 한 번씩은 저도 이제 일이 생기고 어디 학교에 무슨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안 갔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갔었어요. 네, 매년. 대단하십니다. 세미 시인의 혼자서의 낭독회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혼자서의 낭독회. 커트는 고백하기 좋다. 눈썹과 코끝을 스치며 커트는 자꾸만 바닥으로 늘어지고 등에는 투명한 창이 매달려 있지. 순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커튼을 들려 나타나는 입술의 형상. 목소리는 입술의 모양보다 늦게 온다. 그러니까 혼자는 후회를 기다려. 베란다 쪽에서 내려다보면 화단. 복도 쪽에서 내려다보면 아스팔트 바닥이네. 그러니까 혼자는 죽기 좋은 곳을 확인해. 난간은 고백하기 좋다. 햇빛을 반사시키며 옥상은 혼자를 튕겨내고 싶어하지. 목소리는 공중에 내민 발보다 늦게 온다. 낭독을 마치고 나면 반가운 택배를 기다리고 우리는 친구처럼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해. 그러니까 모두는 혼자가 되어서야 낭독을 한다.